안녕하십니까. 이제 1.2절에 프로그래밍 언어 측면에서의 자바 언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로그래밍 언어 측면. 그래서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바 백서, 자바의 화이트 페이퍼에 보면 자바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Java language is a simple, object oriented, 발음이 안 좋더라도 참으십시오. 그 다음에 distributed, 그 다음에 interpreted, robust, secure, architecture neutral, portable, high performance, multi-threaded, and dynamic language다. 굉장히 수식어가 많죠. 자, 이렇게 많은 수식어들을 붙일 수 있을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언어가 바로 자바 언어입니다.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왜 simple하고 왜 interpreted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1.2절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팁이라고 써놓은 말이 하나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자바는 네트워크 환경의 전용 언어이다, 즉 인터넷 언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틀린 이야기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바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강력한 범용 언어, 제너럴 퍼포즈 랭귀지란 얘기죠. 일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적합하고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강력한 범용 언어이면서 특히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자바는 네트워크 전용 언어가 분명히 아니다. 범용 언어이면서도 네트워크에 특히 강한 특징을 가진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바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하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바 언어는 단순하다 이거죠. 단순하면 뭐가 좋습니까? 배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자바 언어는, 물론 자바 언어의 계보를 보면 C++ 언어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어요. C++ 언어가 객체 지향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C나 C++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과감히 제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베지 콜렉션 같은, 가베지 콜렉션이라는 용어를 우리 수강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보면 메모리가 이만하죠. 메모리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즉 멀티 프로그래밍 기법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이 사이즈가 틀리다 보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215K짜리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면 이게 다 수행되면 여기서 이제 나가버려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215K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느냐 이거죠. 안 들어오겠죠. 이거보단 작은 게 들어오겠죠. 좀 작은 게 하면 이렇게 자꾸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겨요. 요걸 이제 우리는 가베지라 그러죠. 이게 계속 메모리가 운영되다 보면 결국엔 메모리가 아주 작은 이런 프래그멘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사용하고 여기는 비어있고 사용하고 하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토탈로 500K가 되는데 이게 너무 작게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00K짜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20K, 10K짜리로 이렇게 나눠서 잘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이 뿌리로 되어 있는 공간을 다 밑으로 내리고 프로그램을 위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가베지 콜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가베지, 메모리 운영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메모리 운영 같은 것들을 자바 시스템은 자기 스스로 합니다.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오토매틱 가베지 콜렉션을 해요. 그렇지만 기존의 언어에서는 이러한 메모리 운영, 메모리를 얼로케이트하고 프리하는 것을 프로그램에서 직접 프로그래머가 관여를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C나 C++를 배웠으면 가장 헷갈리는 것,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냐? 포인터. 그죠? 포인터. 어떤 학생은 또 구조체도 헷갈린대요. 별로 헷갈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헷갈린대요. 포인터 특히 헷갈리죠? 자바에서는 포인터가 없습니다. 그죠? 포인터가 없어요. 포인터는 내부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언어는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징이 우리 수강생들에게 지금 선뜻 그 필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 가서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죠. 객체지향적이다. 그래서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이다. 앞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자바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들은 객체로 표현됩니다. 모든 요소가 객체입니다. 자바는 100%.
자, 자바에서 객체로 표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기본 자료형. 기본 자료형이 뭡니까? 인테자, 그죠? 인테자, 뭐, 더블, 플로에트, 캐렉터,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 자료형으로 그냥 씁니다. 물론 이런 것들과 연관된 클래스, 즉, 이런 것들을 객체로 제공하기 위한 클래스가 당연히 자바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것을 기본 자료형으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실행의 효율성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바는 모든 것을 다 객체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다. 그래서 객체 지향은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객체 지향의 가장 커다란 장점, 가장 커다란 모토, 이게 바로 리유징입니다. 재사용과 정보의 캡슐화와 같은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자, 3장의 객체 지향의 개념에서 자세하게 캡슐화가 뭐고, 재사용이 뭐고, 객체가 무엇인지. 자, 객체 지향은 우리 실세계와 유사한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바로 뭡니까? 객체 지향입니다. 그래서 자바는 객체 지향적이다. 자, 자바는 또 분산 환경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자바는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HTTP, FTP, TCP/IP 등 이러한 프로토콜들과 연관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아주 자바의 분산 환경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져서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바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원격 객체를 호출할 수 있는 Remote Method Invocation이죠. Remote Method Invocation. 이거 외에 뭐 이제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뭐 자바는 그 RMI 기능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분산 객체 환경이 코바 환경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소켓을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요. 또 요즘 이야기하는 이제 모바일 에이전트를 위한 뭐 이러한 분산 환경에서도 자바는 굉장히 적합한 언어이다. 자, 이러한 특징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자바는 인터프리티드 방식이다. 인터프리터에서 의해 실행되고 있다. 자, 자바의 실행 방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프로그램들, 자, C 프로그램 한번 보죠. C 프로그램이 짜집니다. 자, 컴파일을 합니다. 파일을 링크까지 거치면 결국에는 exe 파일이 탄생이 됩니다. 자, 이 exe 파일은 컴퓨터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컴파일을 어디서 했느냐 이거죠. PC에서 컴파일을 해서 PC에 적합한 exe 파일을 만들어 놨으면 이 exe 파일은 매킨토시에서는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기계어가 틀리기 때문에 PC와 매킨토시는 당연히 유닉스에서도 수행이 안 되죠. 자, 이러한 방법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컴파일드 방법입니다. 자,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실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자바가 100% 인터프리터냐? 그럼 인터프리터 방법은 뭐냐 하면, 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에 베이직 프로그램 같은 경우 컴파일 안 합니다. 컴파일 안 하고 바로 실행되는 컴퓨터에 가면 실행되는 컴퓨터에 해석기가 있어요. 이 해석기가 이 프로그램, 이건 소스죠. A는 10이다, B는 뭐 20이다, C는 A 플러스 B다, 이런 소스죠. 소스를 한 줄을 읽어서 한 줄을 해석합니다. 해석한다는 얘기가 제로일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을 해버려요, 바로. 그 다음 줄을 읽어서 또 실행하고, 해석해서 실행하고, 해석해서.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지 않죠, 인터프리터 방법은. 그래서 자바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믹싱해서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는 독특한 실행 방법이다. 자바 소스는 가상기계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된 바이트 코드는 바이트 코드 해석기가 있는 어떠한 기종의 컴퓨터 환경에서도 실행될 수 있다. 복잡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자바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면 my 프로그램을 짜야지. myprogram.java. 자, 그 프로그램을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상관없어요. 컴파일러를 쓰면 이게 맥이 됐든 이게 워크스테이션이 됐든 유닉스가 됐든 이게 PC가 됐든 상관없어요. 컴파일러에서 컴파일된 코드가 exe 파일이 아니고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은 바이트 코드로 구성돼요. 이것은 어떤 컴퓨터에 디펜던트하지 않아요.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C는 PC에서 컴파일되면 PC에서 수행될 수 있는 기계어인 exe 파일로 바뀐다 그랬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바뀌면 뭘로 바뀌어요? 바로 그냥 바이트 코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이트 코드는 뭔데요? 바이트 코드는 가상기계예요. 자바 가상기계라고 하는 여기서 수행될 수 있는 코드예요. 그죠? 그럼 이 기계를 그럼 이제 기계만 구성을 하면 되죠. 이 기계를.
이 기계를 구성하면 되는데 이 기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인터프리터라는 놈이 있어야 돼. 그럼 인터프리터라는 놈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바이트 코드를 한 줄을 갖고 와서, 이건 기계어는 분명히 아니에요. 갖고 와서 그 기계에 맞는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하자. 또 갖고 와서 실행하자. 이렇게 동작하자.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있어요. 인터프리터가 실제 수행될 컴퓨터에 있는 인터프리터가 실제 수행될 컴퓨터의 기계어로 0,1들로 바꾸어서 그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약간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죠? 어떤 그림을 보는 게 더 좋으냐면, 요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 자, 그래서 여기 팁에서 자바는, 저는 이제 자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바가 컴파일러 언어냐, 인터프리터 언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개로 꼭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두 개 중에 하나로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컴파일러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에서 시행될 수 있는, 가상기계에서 수행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건 컴파일러 언어다, 인터프리터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인터프리터 언어다, 컴파일러 언어다,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라면 컴파일러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바는 컴파일드 인터프리티드 랭귀지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다 쓰는 언어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인터프리터께서 이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바를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간에, 자,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컴파일러가 번역했어요. 뭐가 나온다 그랬죠? 클래스가 나왔어요. 자, 이 컴퓨터가, 이제 이놈이, 이 클래스 파일이 바이트 코드인데, 이놈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져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놈이 어디로 가서 시행이 된다 한다면 이건 유닉스 머신이에요. 이건 매킨토시예요. 그죠? 이거는 PC예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매킨토시에서 된 이 바이트 코드 자체가 바로 어떤 코드예요? 자바 가상기기에서 수행될 수 있는 코드죠. 자, 근데 그럼 유닉스에 자바 해석기를 갖다 놔요. 인터프리터를 갖다 놔요. 그럼 이 해석기는 어떤 해석기입니까? 유닉스에서 수행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해석기고, 얘는 PC에서 수행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해석기예요. 그죠? 이것만 갖다 놓는다면 이 바이트 코드는 어느 컴퓨터에 와서든지 실행된 결과를 내보내줄 수 있다. 그러면 유닉스와 PC를 어떻게 자바 가상기기로 만듭니까? 이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자바 엔진이에요. 자바 가상기기예요. JDK 툴킷이에요. 그 툴킷을 갖다 깔기만 하면 이놈은 자바 가상기기가 되는 거예요. 해석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JDK 툴킷을 다운받으러 가면 네 플랫폼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선사에 가보면, 거기 가면 네 플랫폼이 윈도우 98이냐, 그럼 윈도우 98용 해석기를 다운받아야 돼. 매킨토시냐, 매킨토시형 해석기를 다운받아야 돼.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이냐, 유닉스냐, 유닉스용을 다운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자바 가상기계는 기종별로 거의 서포트가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의 오픈 시스템, 이제 컴퓨터들이 오픈 시스템 형태를 가고 있죠. 거의 중급 이상의 컴퓨터는 유닉스 운영체제로 통일이 되고 있고, PC에서는 이제 윈도우 계열로 통일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 더 쉽죠. 플랫폼을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자바 언어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내가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클래스 파일을 만들든지 상관없이 그놈은 자바 가상기기가 설치된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간에 다운로드 되어서 실행될 수 있다. 굉장히 커다란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해석기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자바는 해석되어서 실행이 된다라는 컨셉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자바는 견고하다. 그래서 한번 작성되면 보세요. 다양한 컴퓨터에서 실행되어야 하므로 높은 신뢰성이 요구돼요. 하나의 클래스 파일이 PC에서 수행될 때 하고 유닉스에서 수행될 때 하고 결과가 틀리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이죠. 자, 자바는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요. 첫째, 포인터를 가지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가베지 콜렉션. 자바 시스템이 설치되면은요, 지가 아이들 할 때, 지가 할 일이 없을 때 자동적으로 가베지 콜렉션, 메모리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스트릭 타입 체킹을 합니다. 자바는 스트릭 타입 체킹.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한글로. 엄격형 검사입니다. 엄격한 형 검사. 모든 객체를 사용을 할 때 객체의 타입을 미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수행되든지 버그가 나지 않도록.
그죠?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 조금 배우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런타임 에러 프로세싱을 한다. 아까 앞에서 자바는 가베지 콜렉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챕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책의 소개에서. 그래서 실행 시간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자바는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바는 강하다, 견고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바는 안전합니다. secure, 안전하다. 그래서 자바는 분산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 환경과 실행 환경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물론 같은 컴퓨터에서 개발해서 같은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도 있겠죠. 자, 자바는 자바 버추얼 머신 자체가 그것을 지원하죠. 무결성에 대한 필수적인 검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쪽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합니다. 뭐 이게 뭐 PC가 됐든 맥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유닉스가 됐든. 자, 이놈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행되는 기계가 어떤 기계가 됐든지 간에 그놈한테는 자바 버추얼 머신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재미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자바 소스 코드, 자바 컴파일러, 바이트 코드가 나옵니다. 자, 바이트 코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은 라이브러리 베이스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쓰죠. 많이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 바이트 코드에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라이브러리 클래스에 쭉 있는데 그게 다 바이트 코드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겠죠. 프로그램은 100줄밖에 안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1000개 갖다 썼다, 100개 갖다 썼다. 프로그램이 10,000줄, 100,000줄 될 수 있죠. 그 라이브러리가 크다면. 그러면 여기에 그게 포함되느냐? 그게 포함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언제 다운로드 됩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소스 이 바이트 코드에는 이러이러한 라이브러리와 현검사만 수행을 하고 제대로 호출을 했는지 이것만 검사하고 그러한 라이브러리에 관한 이름 정보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그 라이브러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 이 컴퓨터에 있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을 설치하면 자바 버추얼 머신에 라이브러리 이 파일이 압축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로더라고 하는 놈이 이걸 받아서 여기에서 라이브러리 이걸 썼구나.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 읽어드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트 코드를 또 검증을 합니다. 검증.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면서 해킹을 당했나 아니면 변화가 됐나 에러가 났나 검증을 하죠. 이건 자기네들끼리 하는 룰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인터프리터에게 넘겨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은 안전하다. 그죠? 효율적이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실행 시간에 실행 환경에 있는 컴퓨터의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어떤 게 재밌습니까? 개발 환경에서 썼던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이놈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문제는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래서 자바는 바이트 코드 검증이 클래스 로드에 의해서 검증이 된다. 이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자바는 구조의 중립적이다. 아키텍처 뉴트럴이고 이식성, 포타블이 높다. 포타빌리티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바는 자바 가상기기에서 실행되는 바이트 코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용함으로써 특정 컴퓨터에 가상기기에서 수행되는 바이트 코드이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에 종속되어 있진 않아요. 그죠? 자바는 한번 작성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된 모든 종류의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어요. 자, 자바는 언어의 문법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종속적인 부분까지도 시스템 구조 중립적으로 설계되었다. 이 얘기를 설명을 하려면 기존의 언어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옛날 컴퓨터를 이야기할 때 8비트 머신, 16비트 머신, 32비트 머신, 64비트 머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C로 프로그램을 짤 때 C 프로그램을 PC에서 수행시키느냐 대형 컴퓨터에서 수행시키느냐에 따라서 인테자가 나타낼 수 있는 정수의 범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컴퓨터에서 하나의 워드를 몇 비트로 취급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에서는 인테자를 16비트로 표현하고 어떤 컴퓨터는 똑같은 C 언어인데 인테자를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스템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바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바 프로그램의 인테자는 16비트 컴퓨터에 수행하던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에 수행하던 항상 32비트, 즉 시스템의 종속적인 부분까지도 구조 중립적으로 설계가 된 언어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중립적으로 설계된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이식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 그림이에요. 프로그램, 컴파일러, 바이트 코드 나오면 인터프리터가 있으면 이게 PC,
윈도우 NT건, 맥이건, 선솔라리스, 선울트라솔라리스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인터프리터, 즉 자바 버추, 인터프리터만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얘는 어디서든지 수행이 될 수 있다. 그죠? 수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요소가 바로 이식성을 높여주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언어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진다. 그죠? 높은 성능을 가진다. 자, 바이트 코드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실행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JIT 컴파일러. 아까 자바는 이제 소스가 있으면 무엇 자바가 있으면, 제가 이게 마우스 펜으로 쓰니까 이게 잘 안 써져요.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이것이 클래스 파일로, 그죠? 클래스 파일로 바뀐 다음에 또 이것이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 이게 컴파일러 기법보다는 느리다. 당연하죠. 컴파일러 기법은 한번 exe 파일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터프리터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가능한 기계어니까. 그렇지만 자바는 이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클래스 파일을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프리터를 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즉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트 코드가. 그죠? 또 JIT 컴파일러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Just in Time 컴파일러예요. 그래서 exe 파일로 바꿔주는 컴파일러야. 클래스 파일을 안 만들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단점이 있죠. exe 파일은 그 컴퓨터에서만 수행돼야 되니까, 그 종류의 컴퓨터에서만 수행돼야 되니까. 자바 번역기는 바이트 코드 생성 시 자동 레지스터 할당과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해서 효율적인 바이트 코드를 생성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첫째, 하드웨어가 충분히 좋다. 메모리가 충분히 크다 이거죠. 최근의 컴퓨터의 경향이.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옛날에는 그 프로그램을 잘 짠다 한다는 컨셉이, 물론 지금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엔터키를 쳤을 때 답이 몇 나노세컨드, 몇 미리세컨드, 몇 초 내에 그 결과가 오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원이 굉장히 비싸고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컴퓨터의 성능은 엄청 뛰어나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컴퓨터들이에요. 하드웨어는 충분히 좋은데 그 충분히 좋은 하드웨어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바는 바이트 코드를 사용하는 인터프리터 방법이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멀티스레드 기법이다. 멀티스레드. 그래서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작업들을 스레드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작업들을 스레드로 기술할 수 있다. 그죠? 스레드로. 자바는 스레드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스레드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C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세요. G 5마리가 경주를 한다. 어떻게 프로그램 짜야 돼요? 한 마리 다 뛰어가고, 두 마리 뛰어가고, 세 마리 뛰어가고, 이렇게 프로그램 짤 수밖에 없어요. 자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G 5마리를 동시에 스타트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놈이 먼저 도착할지는 모르는 거죠. 어떤 놈이라고 그래서 좀 그런데, 어떤 G가 먼저 도착할지 몰라요. 자바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5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타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수행시킬 때마다 어쩔 때는 3번 G가 1등하고요. 어쩔 때는 5번 G가 1등하고, 어쩔 때는 1번 G가 1등을 해요. 그죠? 자, 이러한 개념이 바로 멀티스레드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이죠. 자바 언어의 마지막 특징인 자바는 다이나믹하다. 그래서 자바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되도록 설계된 언어로서 기존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메소드나 속성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라이브러리 지향이고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메소드나 속성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다. 자바는 라이브러리와의 연결을 실행 시간에 수행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즉, 라이브러리와의 바인딩을 실행 시간까지 연기시킬 수 있다. 즉, 실행 시간 이전에는 라이브러리를 고쳐서 그놈의 기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바는 다이나믹하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얘기한 이러한 그 자바의 특징들이 말이죠. 지금 수강생 분들은 조금
자바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요. 그렇지만 이러한 특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자,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면서 왜 자바가 인터프리티드고 강하고 포탑을하고 하이 퍼포먼스고 왜 멀티스 이걸 배우는 거죠. 이제 랭귀지를 정의해놓은 수식어 전체를 다 이해하면 자바 언어를 다 배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뒤에 가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2절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죠. 말이 좀 빨라도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또 많은 내용을 전달한다는 의미도 되니까 좀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은 부분은 또 반복해서 또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은 조금 어려웠더라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특징만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셔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1.3절에서 보도록 하십시오.